저는 또 저만의 건축 분야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7평 땅에 집 짓기 답변수 2개. 이걸 제가 딱 먹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이 7평이면 굉장히 협소한 땅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땅과의 경계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는 민법상 50cm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정하고 있고요. 계단을 만들려면 최소 0.74평의 공간이 필요한데 현관을 빼고 나면 거의 오두막 형태가 같습니다. 요즘에 좀 집 짓기 열풍이 불면서 이런 협소주택 또는 작은 짜투리 땅에 이렇게 주택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보통 협소주택이면은 이제 좁은 땅에 이제 건축을 할 텐데 옆집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가 보통 50cm 이상 나와야 됩니다. 시공 오차를 감안하면 최소 55에서 60cm 정도는 이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감선 기준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주택이든 목주택이든 스틸하우스든 외부의 단열재를 감안을 하고 또 가운데 골조선까지 감안을 했을 때에는 중심선 기준으로 1m 정도를 떼줘야 이제 건축이 가능한 영역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제 협소주택임을 감안해서 약간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뭐 최소 0.8에서 1평 정도를 잡게 되면은 거의 방 하나 3m에 4m 이 정도, 3m에 3m 이 정도씩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3m에 3m 방, 화장실, 방, 뭐 거실 이런 식으로 층으로 쭉 쌓아서 올라가면 이제 약간 막루 같은 형태의 주택이 나올 수 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정말 딱 7평밖에 확보할 수 없는 곳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부담리한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건축비도 일반적인 10평짜리 집을 짓는 거랑 3평짜리 집을 3개를 쌓아서 짓는 거랑은 큰 차이가 또 생기기 때문에 건축비나 시공할 때 좀 불편한 부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건폐율에 맞춰서 또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16제곱미터 건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건폐율이 64%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70% 이상이 되는 땅을 또 찾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건폐율 부분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인접대지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도 있고, 또 땅이 정사각형이 아닐 수가 있고 길거나 또 얇거나 또 이 장방형이 아닌 이형적인 사선형의 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식 욕실과 일반 욕실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건축 전문가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욕실에서도 슬리퍼를 신지 않는 건식 욕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화장실은 물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바닥보다 레벨을 좀 낮춰주고 여기에서 이제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문을 항상 열고 다닐 때 슬리퍼가 걸리지 않는 것을 설계하는 게 좀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방바닥 레벨보다 살짝만 낮추거나 거의 비슷하게만 해줘서 이렇게 물매를 화장실로 잡아서 물이 넘어오지 않게 해주면서도 거의 단 차이를 없애서 이렇게 맨발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욕실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호텔을 갈 때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좀 변기 공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샤워 공간 따로 있고 욕조 공간 따로 있고 이런 공간들 조금씩 할애를 해서 공간을 나눠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화장실이나 욕실은 하나이더라도 동시에 점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파우더룸에서 누군가 양치를 하고 있더라도 이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과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실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좀 더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의 기술이 한 주택 공존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액티브와 패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이 건축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라는 거에서는 좀 같은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에 따라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액티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좀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 전지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지열 에너지라든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공간의 쾌적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들을 얻는 기술이 이제 액티브 기술이고요. 반대로 이제 패시브라는 거는 이제 얻어진 에너지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단을 고기밀로 해서 집 안의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나 또는 내외부의 에너지를 차단을 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방식의 설계 기법이 이제 패시브 방법이에요. 그래서 액티브와 패시브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공존을 해야 서로 이제 공생하면서 독자적으로 독립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개념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요. 근데 점차 우리나라도 이런 에너지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건축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너무 대놓고 건축사무소 분에게 물어보기 좀 그렇네요. 일단 건축사무소에서는 설계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 알겠어요. 지난번에 측량할 때도 오시고 상수도 인입 관련해서 군청에 전화도 해주시고 혹시 측량비,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인입, 오페스 용도공사에 대한 지출 비용의 몇 프로를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수수료처럼 점점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건축사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단 건축사 사무소가 하는 일을 보면 첫 번째 기획설계, 설계 의뢰를 받게 되면 땅을 답사하고 법규 검토 후 건축물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건축 개요, 대지 면적, 법규 검토 결과, 건폐율, 연면적, 주차 대수, 법적 조경 등 배치도, 배수계획, 오폐수 계획, 주차 계획, 인접대지 일격, 대지안의 공지 등 그리고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창호도 등 기본적인 건축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기획 설계에서 나온 건축 도면을 이제 구조 검토를 내보내서 내진 설계를 받게 되고요. 이런 전문 업체에 외주주는 파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온 모든 도면들을 건축사 면허를 통해서 건축 행위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감리 업무가 있습니다. 설계비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업무를 이제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소규모 상가나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금액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게는 이제 500만 원부터 이제 하시는 인허가까지 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많게는 이제 좀 유명하신 건축가 분들께서는 이제 억대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건축사라는 직업이 각 건축사마다 이제 서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가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잘 선정한다면 건축의 전반적인 과정이 쉽게 원활하게 잘 풀어질 거라는 말이기도 됩니다. 건축사무소마다 직접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또 찾아가 보시고 포트폴리오도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견적도 한번 다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